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불씨를 살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체적 대응 부실, 붉은 수돗물 장기화 사태는 결국 인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고개를 숙이고 환경부가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불신은 여전합니다. 오늘 퀵터뷰에서 주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5차 북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14년 만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발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는 사전 배수 등의 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정수장을 바꾼 데다 초동 대처마저 부실해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늦어도 29일까지는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단장이 연구비를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인사는 카이스트 소속 교수들에게 연구 재료비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민관 합동 누진제 TF가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개편할 것을 최종 권고했습니다. 평소에는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 한해 구간이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모레 20일 1박 2일 일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건 14년 만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中共中央总书记、中华人民共和国主席习近平将于6月20号至21号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进行国事访问。 비슷한 시각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방북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도 2008년 북한을 방문했지만 당시에는 부주석 신분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 주석의 방북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2013년 국가 주석에 오른 이후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답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의 이번 방북 기간에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은 오는 28일과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양국의 최대 현안인 무역 전쟁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북중 간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북미 협상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북중 간 대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의견이 일치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말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협의라는 말에는 일정이나 의제보다는 중국이 왜 북한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담이 열린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최우선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렇게 이번 북중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일제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네, 또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책임도 언급했는데 중국이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진 않을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것이고 세계가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동맹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 FFVD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을 콕 집어 대북 공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the Secretary believe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o denuclearize, and that remains our policy.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제재 이행 책임을 강조하며 국제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것을 경계한 언급들로 풀이됩니다. 북한에는 비핵화 조치를 거듭 압박하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북미 협상 재개에 앞서 중국을 방패막이 삼을 북한에 미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환기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경계와 기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고립됐던 김 위원장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시 주석이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대화 재개라는 선물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 간 회동에 앞서 던져진 북중 정상회담 카드. 북미 협상 재개와 미중 무역 담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미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네, 특히 다음 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8시쯤 거의 동시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전하자 전 세계 언론들은 발빠르게 해당 소식을 주요 뉴스로 타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물론 미중 무역 협상도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시 주석 방북의 배경이 단연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방문이 북중수교 70주년 시기에 맞춰 이뤄졌고 북미 간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격적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무역 갈등을 겪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외교적 카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예정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NHK는 정규 프로그램 중 자막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취임 이래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14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선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 예정을 속보로 전한 교도통신도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인 가운데 향후 대응과 경제협력에 관해 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4차례 방중에 시 주석과 회담하고 조기 방북을 요청했다며 중국을 후원자로 삼아 대미 협상에 대한 발판을 굳히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이로써 한반도 안보 정세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북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야를 좀 쭉 확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 네.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이고 또 그렇죠. 비핵화, 교착 국면, 남북 대화 재개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북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우려와 기대 섞인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요? 단적으로 말하면 기대 쪽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의 포인트는
중국도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촉진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워낙에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변화가 어떤 식으로는 필요한데 이 북중 정상회담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제 우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앞서서도 지금 여러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뭐 반발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기획을 했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북한도 역시 이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반발하고 또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또 거부하는 이런 쪽이 된다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아까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이제 단신에서 나왔듯이 네. 우리 청와대 핵심 관계자 한중 간의 긴밀히 협의가 됐고 특히 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려 요인보다는 기대 요인이 한중 간의 협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앞서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과 미국의 그 비핵화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큰데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북으로 북한이 태도가 확 바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미국하고 더 비슷한데 네.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북한하고 비슷한 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은 중간에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면 중재자 역할을 혹시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네. 이러한 다른 점들을 모아서 북한의 입장을 다소 변경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해야 된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모호한 상태인데 비핵화를 하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중국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야말로 미국과 비슷한 점 또 북한이 원하는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약에 북한이 포괄적으로 비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약속하는 쪽으로 좀 움직여 준다면 네. 굉장히 진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중국의 또 역할, 시 주석의 역할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야말로 중재자 역할을 시진핑 주석이 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문 시점이 G20 정상회담 직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 직전입니다. 네. 시점을 보면 또 어떤 해석들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기획을 한 것이 시진핑 주석이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냐에 따라서 의미 부여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획한 행사라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그야말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자원을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북중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재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재검토를 했던 것이 이제 5월 중순 또 5월 말 정도에 정비가 끝났어요. 정리가 끝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외무성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독자적인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 이제 대미 협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략이 바뀐 것을 가지고 새롭게 외교 행보를 나선 것이라면 G20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쪽인지 지금 더 지켜볼 요소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중 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주석이 되고 나서 처음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중국의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거의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있는 아주 드문 행사입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점은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획한 것이라면 시진핑 주석을 불러서 2박 3일 동안 국빈 대접을 하겠죠. 그러나 1박 2일입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된 일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의 구상이 조금 더 반영됐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레부터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1박 2일로 열리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 G20 정상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나 뭐 남북미가 이렇게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뭐 어제 그제까지는 그 가능성을 한 20%, 30% 미만으로 봤는데 네.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의 결과 비핵화 협상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대북 제재 해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남북 대화를 뭐 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2, 3일 안에도 남북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절반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6월 이내 저는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40% 정도 보고 그러니까 있다. 60% 정도는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서두에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좀 우리와 중국 간의 소통을 잠시 언급하셨는데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 어떤 소통 과정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소외를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좀 어렵죠. 이제 아마 이제 그 소외론에 대한 거는 이제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이제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주목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한일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외교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고 이것은 고쳐야 되는 내용이고요. 한일 관계 외에는 이제 또 다른 거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로 중요한 현안을 또 협의를 했고 또 오늘 이도훈 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비건 대표하고 또 공동으로 행사를 또 참여할 예정이고 네. 또 이번에 한중 간에 또 긴밀한 협의가 또 있었고 강경화 장관은 또 모스크바 출장을 갔다가 또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 러시아와도 또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할 때 우리가 외교가 고립됐다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너무나 많은 중요성을 두면서 평가를 한 것이다.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경색 국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중이 들어간 것이다 해서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대체적으로 한일 관계는 시급히 개선할 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그런 한데 기대가 있습니다. 어제 그 북한 내부 문건이 이제 뭐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북미 회담의 목적이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그 처음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대외비 문건이 이제 발굴이 됐다 해서 이제 뉴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조작된 문건이었다라고 결론이 난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외비 문건을 발굴한 뉴스는 언제나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 이제 내용을 좀 봤는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약간 의심이 가는 게 북한의 주요 문건은 지난해 4월 20일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발전 총력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북한의 주요 문건에는 경제 발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보다는 핵 보유국가를 인정받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한 게 좀 더 강조가 되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 이제 핵 보유국 문제만 있어요. 저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게 조작에 대한 의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건 조작된 문건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으나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의 제재 이행,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이탈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그렇죠. 정도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이 북핵 문제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무역 전쟁과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핵 문제랑 무역 전쟁을 연계시켰을 때 서로가 미국 양쪽 모두 이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전히 북핵 문제는 무역 전쟁과 분리해서 대응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모레 열릴 1박 2일간의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모레부터 일단 국회가 문을 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의사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중재를 시도하긴 했지만 회동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상화 중재 사실상 무의로 돌아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시작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조금 전 3시 20분쯤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빈손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했지만 3당 원내대표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장인 국회의장실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했지만 아직은 서로 이견이 해소될 상황은 아니라면서 추후 다시 만날 약속도 잡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확정된 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너무 무책임하고 한국당 역시 조건 없이 정상화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양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대1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의 사보임 또 이미자 의원 신체 접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의장의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 정상화에 큰 틀에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내일, 또 정치개혁특위가 모레 열릴 예정이고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하지만 추경심사나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상화 논의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인사발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열흘을 더 쓸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 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합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짓고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5달 만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 조금 전에 검찰이 공식 브리핑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5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확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챙겨 부패 방지법을 어겼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조카 명의를 빌려서 7,200만 원에 달하는 건물 2채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 52살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손 의원이 넘겨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누설한 사실도 확인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 역시 같은 보안 자료를 빼돌려 부동산을 산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위법 사실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소 억지스러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을 통해 목포의 차명으로 소유한 자신의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의 사립대학교에서 예산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등에 적발된 비위가 모두 1,300여 건, 2,6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인 만큼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사립대학이 최근에 교육부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됐는데도 비위 건수와 금액이 없다고 제출했다면서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5명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공전됐습니다. 변호인들이 검찰이 공범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할 수 없었다고 토로해 양측의 의견을 밝히는 재판 절차가 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등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지만 일부 구체적인 사실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0일까지 증거인멸 공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증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43살 이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동거녀 A 씨가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꽂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포시 소재 소각장에서 뼈 조각을 발견해 피해자와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김포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 40여 점을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뼈는 1에서 2cm 크기로 이미 분쇄와 소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여러 곳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뒤쫓아오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스토킹 범죄의 경우 현행법으론 경범죄로 분류돼서 처벌은 범칙금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스토킹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19살 최모 양은 사건 한 달여 전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웃집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와 위협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 의심 행위에도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고 참변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수사나 또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부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하철을 내렸는데 그분이 계속 자기도 같이 내려서 저희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건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충분히 되게 무서웠고
지속적 괴롭힘을 뜻하는 스토킹은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은 없습니다. 현재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난전화 범칙금과 똑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만 봐도 관련 법안은 7건이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16대 때부터 계속 20년째 있었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총장도 빨리빨리 조율하고 해서 의견을 국회에다 냈으면 아마 국회에서도 진행을 했을 텐데 핵심 쟁점은 어떤 행위까지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토킹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여부가 판단 근거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내린 스토킹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위법행위라고 하는 어떤 위법성을 실어준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형벌을 가하게 되는 거죠. 선진국들은 이미 강력한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일본은 따라만 다녀도 처벌을 받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이런 법들을 시행하고 있고 분명히 그 나라에서도 구체성과 명확성 문제 분명히 똑같이 발생할 것인데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고 또 내수 보진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마저 국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 설비 투자를 높이는 대책을 준비하는 등 하반기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F 등 10개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진단과 대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수출은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부진을 더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경기도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조차 부침을 받고 있어 경기 하방 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간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도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2분기부터는 재정 투입 효과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도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투자와 소비 등 내수 살리기를 통한 경기 방어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커지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부의 재정 정책의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은행과 정부 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과 산업 혁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관리비 고지서가 무서워지는 이 본격적인 불볕더위를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가 되긴 했지만 결국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여름철 이 전기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선 건데 결국은 이 누진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이 됐네요.
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누진제 개편 TF가 논의 6개월 만에 최종 개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누진 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 단계를 축소, 폐지하는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해 왔는데요. 이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편 방안을 결정한 겁니다. 결론은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평소에는 현재 3단계 누진 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만 이 구간을 확대해주는 방식인데요. 1단계는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에서 400kWh 이하에서 301에서 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10,000원가량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요금 폭탄 등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게 됩니다. 개편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수급 관리 차원에서 누진제 기본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경영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전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누진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관련된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등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속보입니다. 4번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는 속보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보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햇반과 고추장 등 간판 상품들의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지난 2월 햇반과 어묵, 장류 등 7개 품목 가격을 일제히 올린 데 이어서 4월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제품 값을 평균 9.4% 인상했습니다. 식품업계 1위 업체인 CJ 제일제당이 지난해 8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다른 업체까지 동참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은 쇼핑몰을 선택할 때 얼마나 빨리 상품이 자신에게 도착하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기관인 DMC 미디어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는 20에서 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2%가 신속 배송이 제공되는 쇼핑몰로 주 이용 쇼핑몰을 변경했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는 패션 의류가 가장 많았고 식품, 건강 제품, 뷰티, 화장품, 생활 주방용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 송유관이나 통신구 등 노후 기반 시설 관리에 3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KT 통신구 화재 이후 정부가 긴급 점검한 결과 90% 이상의 송유관과 통신구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는 등 SOC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32조 원, 1년 평균 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수도 관로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부실했던 초기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이 정기점검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부근의 수산정수장물을 공촌정수장으로 끌어온 다음 다시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때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수압을 높였습니다. 수도 관로를 변경할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를 천천히 열어 수질이 나빠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성급하게 가압을 했고 이 바람에 수도관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수 밸브 조작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고 밸브 조작 단계별로 수질 변화에 대한 확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부실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탁도계가 고장났지만 정부 조사단이 고장을 확인하고 통보할 때까지 고장난 탁도계만 믿고 수질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배 정도 증가하면은 그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바로 현장 점검을 들어가고 물 흐름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 데는 넉장 배수 작업도 한몫했습니다. 수도관의 배수 지점을 표시한 도면이 없어 체계적인 배수 작업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이 수질 기준은 충족했지만 알루미늄, 망간 등 성분이 평소보다 높아 바로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수관망 기술 진단과 주기적인 청소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네, 조금 전 황선욱 기자의 리포트 보셨지만 결국 매뉴얼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라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환경부 발표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인천 청라 지역의 맘카페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은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직접적인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 정부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원인 파악에만도 무려 20일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이 참 좀 기가 막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상수도 본부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수도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수계 전환을 하면서도 그 큰 조직의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나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사실 시민들의 그 식수를 책임지는 상수도 본부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주변 회원분들이나 주변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어떻게 이번에 그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것도 그 수질을 추지를 그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도 그 고장을 확인을 늦게 한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네네.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탁도계가 고장났다는 것도 사실 환경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좀 허탈하고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해명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 이미 5월 30일경부터 검단이나 검암 지역에서 먼저 적수로 인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민원을 접수한 그 후에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우리가 이게 지금 검단하고 검암에 들어가는 수돗물이 공촌 정수장 물인데 그럼 이 공촌 정수장에서 물이 들어가는 모든 지역은 적수 피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검단과 바로 이웃한 청라의 경우에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본부가 먼저 이거를 알려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금 검단도 물이 이상하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물도 좀 이상한데요 하고 신고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청라는 피해 지역 아닙니다. 검단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라고 네. 이렇게 좀 대응을 했고요. 네. 이게 근데 청라뿐만 아니고 영종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됐거든요. 네네. 영종은 피해 지역 아닙니다 하다가 뒤늦게 이제 전문가들 자문을 듣고 영종도 피해 지역이다라고 번복을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상수도 본부가 그동안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네, 초기에 대응만 잘했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서 더 아쉬운 점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오늘 그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그 환경부는 일단 지금 수돗물 상태가 마시기엔 좀 적당하지 않아도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거를 하기엔 또 괜찮다,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실생활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릇이나 이런 식기나 컵을 설거지를 한 후에 다시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 식기에 닿아서 2차 오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참 기온이 높아지면 여름철인데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지금도 적수를 넘어서 아직도 정말 까맣게 흙수처럼 나오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 물에다 빨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빨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색깔도 네. 착색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오늘 발표를 보면 그 알루미늄이나 망간 등의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착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한 게 좀 의구심이 네, 말이 들고. 안 되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집에서도 제가 흰 빨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누렇게 좀 변색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이제 네. 주민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게 이 정확히 빨간 게 어떤 물질인지도 알 수 없었는데 그나마 이게 네. 어떤 물질이고 또 수도관에 뭐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들으셨을 때 그나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정확히 성분이 뭐다 이렇게 좀 들으셔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시거나 그러셨습니까? 일단은 그 원인 물질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좀 저희도 이제 이게 이 물질이구나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물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 물들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조심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 뭐 학교라든지 아이들 뭐 생각 없이 뭐 정수기물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냥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아직도 많이 불안하고 또 생활에 느껴지는 불편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인천시장이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 그 보니까 오늘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서구나 영종 지역의 25개 동 가운데 7개 동만 지원이 되고 있고 생수 한 병도 못 받은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단은 생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계속 이제 시나 상수도 본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지원 기준이 자꾸 이제 영수증을 실비 처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서구 인구만 해도 저희가 지금 54만이고 지금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서구를 넘어서 중구인 영종도나 강화까지도 지금 피해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 많은 주민들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거를 사실 영수증을 처리하는 행정 비용이 아마 지금 보상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나 상수도본부에서 말하는 그 영수증 실비 처리라는 기준이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시가 준비한 보상 금액이 시민들의 이 지금 원하는 금액과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사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시의 그 신뢰를 주민들이 그래도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이런 뭐 조치들을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시 당국이라든지 이쪽하고 잘 좀 소통이 돼야 할 텐데 네네. 뭐 민관 합동조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간 합동위가 꾸려져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보상하고 대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각 지역의 주민 단체들이 조금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일단 인천시가 수도사업본부장이랑 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하긴 했는데 그 어떻게 이번에 좀 더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주변에서 나오나요? 일단은 오늘 환경부 장관께서도 이거는 전적으로 100% 인재로 인한 사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들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인천시 상수도 본부가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아니라고 무능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따라서 이 상수도 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직위 해제 수준이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수장들뿐만이 아니라 상수도본부 기관 자체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 지자체라든지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인천 청라 지역의 맘카페 대표 조은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상인과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구두 하나 팔면 그 판매 대금의 40% 이상이 대형 유통점의 판매 수수료 나갑니다. 실제 재활보험 노동자들이 받는 보수는 판매 대금의 10 내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기환 대표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좀 공부를 좀 해보셨는가요? 자료들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내가 읽고 왔어요. 이게 이제 또 책상에서 뭐 소리 좀 내라고 너무 큰 이거 없고 현실적으로 그냥 피부로 와서 하는 부분은 현장을 보고 흐름이 어떻게 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흐름을 조정해 줄 건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해 줘야만 이 구도 산업이 가는 거지. 지금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네, 많지 거의 않고 없다. 없다. 네. 아예 없다. 아예 없어요. 네, 그런 식이죠. 이제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젊은이도 배워요. 잠깐만요. 여기 저희가 이제 이런 간단한 토론은 좀 비공개로다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재화 관련 질문 하나. 어디로 갈까요? 네가 나가시면 됩니다. 재화 관련 질문 하나. 재화. 예. 그 170개가 재화 거리에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손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책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줄 수 없는 그런 임금을 주게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결국 문 닫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 업체가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는 도급 구조라는 건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로자들을 쓰는 사람들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돈이 늘어나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채용 구조가 채용되는 걸 아니거든요. 지금 일자리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요, 수재와 거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 거? 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는지. 근로자를 쓰는 것도 있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도 북부에선 열대과일 리치가 발병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급성 뇌질환으로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의 영자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인도 북부 비하르주 무자파르푸르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이 AES 급성 뇌염 증후군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로써 최근 이 지역에서 같은 증상으로 숨진 어린이 수가 모두 10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1,000명의 병력을 더 추가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파기를 경고하고 나서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성명을 통해 중동에 1,000여 명의 추가 병력 파견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00명 파병 발표에 이어 1,000명을 더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란의 핵합의 파기 경고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앞으로 열흘 뒤에 핵합의에서 정한 전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를 이란의 핵 협박으로 규정했습니다. And so we, would sa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we should not yield to nuclear extortion by the Iranian regime. 미 국방부는 또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 추가 증거 사진을 공개하며 대이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이 배포한 영상만으론 이란의 소행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미국은 선체 부착 폭탄을 신속히 제거하는 숙련도로 볼 때 이란의 소행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히 부인하며 미국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و اینکه یکی دو مورد اتفاقی افتاده و ما مسئولیتش رو نمیپذیریم به این معنی هست که این جزو توطئه‌ها و اقدامات مشکوک دشمنان هست. 유조선 피격 책임 공방에 이란의 핵탑이 파기 경고, 여기에 미군의 추가 파병까지 중동 정세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가 올해 77억 명에서 30년 뒤에는 100억 명에 육박할 만큼 늘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8년 뒤에는 인도가 인구 1위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을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 인구는 20억 명가량 늘어날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의 예측입니다. 올해 세계 인구는 77억 명, 지난 1950년 이후 약 7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약 30년 뒤 2050년에는 97억을 넘어 2100년에는 109억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30년 동안의 인구 증가는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9개 나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8년 뒤인 2027년에 인구 1위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그 속도가 점차 줄면서 2100년 즈음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유엔은 조심스레 내다봤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jections being released today, it seems plausible that the world's population could reach its peak around 2100 at a level of nearly 11 billion people. 글로벌 출산율도 올해 2.5명에서 2050년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고령화가 세계적 추세가 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전체 인구의 9%로 11명에 1명꼴이지만 2050년이 되면 6명에 1명꼴인 16%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대 수명도 올해 72.6세에서 2050년에는 77.1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유아와 산모의 높은 사망률과 각종 분쟁, 에이즈 등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이 세계 평균에 비해 7.4세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오늘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귀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측에 남았습니다.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 등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이후 대화 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모든 외교를 결집해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최근에 좋은 징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강경화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최근에 북미 간 대화 재개 조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선 북중 간 소통이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공유했다며 대화의 모멘텀을 더 살려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앞으로 있을 여러 주요 외교 정상들의 일정을 계기로 어떠한 메시지 발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협조와 조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에 취약한 국군 전투복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YTN 연속 기획. 앞서 미군복에 이어서 이번엔 구형 군복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강정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까지 우리 장병들에게 보급됐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연소 실험을 통해 신형 군복과 비교해봤습니다. 10초 만에 시료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신형에 비해 타는 속도가 더딥니다. 신형 원단엔 불씨가 100초 넘게 남기도 했는데 구형은 불꽃과 불씨가 거의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5차례 반복 실험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합성 섬유가 녹아 불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천연 섬유인 면 비율에 주목합니다. 합성섬유 폴리에스터는 물을 묻히면 녹잖아요. 녹으면서 그 녹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연섬유 면은 타잖아요. 그냥 재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군복은 과거 면 100%를 쓰다가 그 비율이 50에서 35 그리고 32%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최근엔 아예 면 대신 재생섬유인 레이온으로 바꾸고 불에 잘 녹는 폴리에스터 비율은 최대 78%까지 높였습니다. 2011년 신형 전투복이 찜통 군복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뒤 쾌적함 같은 생활 편리성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옷과 옷 사이에 부딪혀서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한편에 좀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드러운 소재로 바꾸고 통기성을 높이자. 업체에서 찾아낸 최고의 배합 비율이 그거였던 거죠. 문제는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불에 대한 취약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군의 전투복 규격에서 화재나 폭발 등 방염 관련 항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날 소재보다 더 모해졌지. TV 광고나 이런 것들 보고 군 지휘가 이런 생각. 그래서 왜 우리는 저게 안 되느냐 이래서. 그렇다고 면 비율만 다시 높이면 땀복 5명을 쓴 예전 규격으로 뒷걸음질 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우리 군이 이제껏 써본 적 없는 나일론을 도입해 불에 잘 견디는 미군식 노멜트 노드립 소재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도 과학기술로 노벨상 수상자를 한번 내보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해 50여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주무르는 연구단의 한 단장이 연구비를 다른 곳에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혈관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2011년 카이스트 특훈 교수로 임명된 데 이어 2015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혈관연구단은 2015년 7월 창단 이후 현재까지 267억 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연구비 일부를 사업단과는 무관한 연구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과기부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 소속 교수 2명에게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대납한 겁니다. 이들 교수는 혈관연구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과기부는 파악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상 연구비를 임의로 다른 연구자에게 주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배입니다. 고 단장은 서류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과의 전문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를 보다 더 수준 있게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서류 미비로 인한 것이기에 과기부는 기초과학연구원에 해당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SNS 마켓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새싹 보리 분말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쇳가루가 검출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이어트나 헬스 관련 제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1,900여 곳은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입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고 입소문이나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4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나 쇳가루가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타르 색소가 나왔습니다. 지방 분해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레몬밤 액상차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SNS 마켓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다이어트 헬스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900여 곳은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경안정, 내장지방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89.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에서 70%에 불과하다며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파업이 이루어지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고교생들에게 21년째 장학금을 지급해온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계좌 운동이 나눔 실천의 직장 문화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찾아온 IMF 경제 위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에도 찬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당시 직원 10명 가운데 2명꼴인 400여 명이 떠난 이 연구원의 분위기는 깊은 수렁과 같았습니다.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남아있는 직원들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사랑의 일계좌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사랑의 구자 한 사람이 한 구자에 5,000원씩 해서 기본적으로 2구자를 좀 시작하자 해서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거의 남아있는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랑의 장학금은 2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선정된 33명을 포함해 중고교생 60명에게 장학금 1억 4,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더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고교 졸업 전까지 매월 20만 원씩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2억 원이 학생들에게 전달돼 학업을 도왔고 수혜자 가운데 350여 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재능과 지식기부 등 다양해지는 사회 공헌활동. 전 직원들이 힘을 모은 장학금 지급 전통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겠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밤사이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또 서울 등 중부 내륙에도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후 금요일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세차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사립대학들의 횡령과 회계 부정, 각종 비리가 사립유치원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 지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